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 국방부 상황실에 전화가 울렸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한 문장에 저는 폴란드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독일, 프랑스, 나토, 우리는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도, 르클레르도 그 어떤 전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용히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나타났고 단 한마디로 저를 멈춰 세웠죠.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아닌 납기, 성능, 현장에 있는 태도로 하나씩 신뢰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항의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침묵이야말로 유럽 전체를 향한 가장 정밀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경고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국 K2 전차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피오트르 노바크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로 일하고 있죠. 2022년 2월 24일, 그날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새벽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죠. 차관보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서둘러 옷을 입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새벽거리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죠.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는 러시아 탱크들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긴급 공급을 요청했습니다만 작전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불안했죠. 우리 군의 주력 전차는 구식 소련제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최악의 소식이 왔습니다. 독일이 우리의 요청을 거절한 거죠. 우크라이나 지원이 우선입니다. 폴란드는 기다려야 합니다. 독일 국방부의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르클레르 전차는 자국 방어용이라며 수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나토 동맹이라는 게 이런 건가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다니. 하지만 화만 낼 수는 없었죠.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3월 초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었죠. 폴란드의 긴급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자료를 검토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K2 흑표 전차. 성능은 레오파르트에 뒤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즉시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자국군 납품 물량까지 뒤로 미루겠다고 했죠. 왜 우리를 돕는 겁니까? 제가 한국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죠. 같은 분단 국가니까요. 위협 앞에서의 절박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에 저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있었죠. 4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한민석 방위산업청 국장이 직접 폴란드를 방문했죠. 첫 만남에서 그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2023년까지 1차 물량을 인도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협상은 빠르게 진행됐죠.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조건도 유연했습니다. 7월 27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계약 서명식이 열렸죠.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총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명을 마친 폴란드 국방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동감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었죠. 서명식 직후 폴란드 언론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믿을 수 있나? 또 다른 실험인가? 저 같은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죠. 하지만 8월에 첫 K2가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폴란드군 전차병이 K2 위에서 엄지를 치켜든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죠. 그 사진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진짜가 왔다. 믿음직스러워 보인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병사들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니까요. 9월의 어느 날 저는 독일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죠. 여러분이 우리의 SOS를 외면했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응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7,000km 떨어진 나라와 맺은 인연이 신기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외면할 때 손을 내밀어준 진정한 친구였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12월 폴란드 동부 르제슈프 근처 훈련장. 저는 영하 15도의 칼바람을 맞으며 K2 전차들의 동계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지 4개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른 거죠. 차관보님, 시승해 보시겠습니까? 토마스 크라프치크 소령이 물었습니다. 최전방 전차부대를 지휘하는 그는 K2 운용의 핵심 인물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전차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넓고 쾌적했습니다. 특히 자동장 전장치가 인상적이었죠. 포수가 조준만 하면 15초에 3발을 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보다 훨씬 편합니다. 병사들이 금세 적응했어요. 크라프치크 소령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훈련을 지켜보니 병사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죠. 마치 수년간 운용한 것처럼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에도 K2는 단 한 번의 시동 거부도 없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시동을 겁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정비병의 자랑스러운 보고였습니다. 구소련제 전차들이 겨울마다 골칫거리였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2023년 1월 K2의 북유럽 겨울 테스트 결과가 공식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영하 32도에서 72시간 연속 작전 수행, 고장률 제로. 유럽 어떤 전차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전차를 만났다. 폴란드 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국방 전문 기자는 K2를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죠. 더 놀라운 건 한국 기술진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 상주하며 24시간 대응 체제를 구축했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그들이 보여준 프로페셔널리즘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연락했는데 30분 만에 와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독일 기술자들은 일주일 걸렸는데 말이죠. 한 정비 담당 중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일화들이 부대 내에 퍼지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죠. 2월이 되자 폴란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K2를 단순 구매해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하는 문제였죠. 폴란드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우리도 만들고 싶습니다. 기술을 전수해 주십시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 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민석 국장의 표정은 신중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는 전면적인 기술 이전을 원했고 한국은 핵심 기술 보호를 주장했죠. 팽팽한 줄다리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나토 합동훈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K2 부대가 사격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한 거죠. 독일, 영국, 프랑스의 전차 부대를 모두 제쳤습니다. 10발 중 10발 명중. 완벽한 스코어입니다. 훈련 통제관의 발표에 참관했던 나토 장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동간 사격에서 보여준 정확도는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비결이 뭡니까? 독일 장교가 크라프치크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죠. 좋은 전차, 좋은 훈련, 그리고 신뢰입니다. 이 성과는 폴란드 전역에 보도됐습니다. 국민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폴란드가 유럽 최강이 됐다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3월, 저는 폴란드 방산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K2 생산 참여를 간절히 원했죠.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한 대표의 호소였습니다. 저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죠. 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수정 과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파견된 그녀는 냉철한 전략가였죠. 단계적 현지화는 어떻습니까? 먼저 정비와 부품 생산부터 시작하고 점차 확대하는 거죠. 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점이었죠. 4월, 폴란드 대통령이 K2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직접 전차에 올라 주포를 조작해봤죠. 이것이 폴란드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미래죠. 대통령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는 K2를 단순한 무기가 아닌 폴란드 국방 현대화의 상징으로 격상시켰죠. 5월이 되자 폴란드 전역에서 K2 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이들은 K2 장난감을 갖고 놀았고 청년들은 전차병에 지원했죠. K2 때문에 군대 가고 싶어졌어요. 한 대학생의 인터뷰였습니다. 실제로 전차병 지원율이 300% 증가했죠. 이런 현상은 폴란드군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K2는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었죠.
폴란드인들의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K2를 폴란드에서 생산한다는 꿈 말이죠. 2023년 6월, 저는 아침 일찍 국방부로 출근하던 중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독일 국방부 장관이 예고 없이 폴란드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죠. 뭔가 큰 제안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비서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직감했죠. K2의 성공에 자극받은 독일이 반격에 나선 거라고요. 다음 날 독일 국방부 장관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레오파르트의 최신형 200대를 4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거였죠. 게다가 폴란드 현지 조립까지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폴란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습니다. 독일 장관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폴란드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특히 마렉 자코프스키 의원은 대놓고 환영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동맹입니다. 검증된 유럽의 기술이죠. 자코프스키는 원래 친독일파였습니다. 60세의 노련한 정치인인 그는 즉시 여론전에 나섰죠. 언론 인터뷰마다 한국 무기를 깎아내렸습니다. 아시아 무기는 유럽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나토 표준도 아니고요. 그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일부 언론도 동조했죠. 폴란드가 성급한 선택을 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큰 압박은 유럽연합에서 왔습니다. 표면적으론 유럽 방산업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국 무기의 유럽 진출을 막으려는 견제였죠. 폴란드가 유럽의 단결을 해치고 있다. 프랑스 언론의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죠.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외면한 게 누구였던가요? 7월 K2 현지 생산을 둘러싼 한 폴란드 협상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파격 제안에 폴란드 정부 내부가 흔들렸고 한국에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압박했죠. 독일은 전면 기술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도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폴란드 협상단의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한민석 국장의 대답은 단호했죠. 기술을 팔지 혼을 팔지는 않습니다. 협상장을 나온 한민석 국장의 이 한마디는 즉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만하다고 비판했지만 저는 그들의 자존심을 이해했죠. 한국이 수십 년간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걸 단숨에 넘기라는 건 무리한 요구였죠.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뜻밖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방산 전문지가 한국 무기의 강점을 심층 분석한 기사를 낸 거죠. 독립성과 신속성. 한국 방산의 진짜 무기. 기사는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에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약속한 납기를 철저히 지킨다는 점도 강조했죠. 이 기사는 폴란드 내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반응이 좋았죠. 독일 무기는 미국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K2는 다르죠. 한 현역 장성의 발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제 무기는 제3국 수출 시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했죠. 반면 한국은 그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9월, 저는 이수정 과장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죠. 독일의 제안은 미끼입니다. 폴란드를 다시 그들의 영향권에 묶어두려는 거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독일은 할인은 했지만 여전히 부품과 정비를 통제하려 했죠. 반면 한국은 폴란드의 자주성을 인정했습니다. 10월, 폴란드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K2 운용 1년의 성과를 정리한 거였죠.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K2는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었다. 추가 도입을 강력히 권장한다. 이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면서 여론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적 수사보다 강력했던 거죠. 11월, 크라프치크 소령이 방송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최전방 지휘관의 증언은 무게가 달랐죠. K2는 단순히 좋은 전차가 아닙니다. 이건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며 K2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동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병사의 생명을 구한 일화는 큰 반향을 일으켰죠. 12월, 폴란드 정부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의 달콤한 제안과 한국의 검증된 신뢰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죠. 저는 국방장관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누가 진짜 친구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장관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을 무시할 순 없다는 표정이었죠. 연말이 다가오면서 폴란드는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믿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의 현명함을요. 그리고 K2가 보여준 진정성이 결국 승리할 거라고요. 2024년 1월
폴란드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엔 두 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한국의 K2 추가 도입 제안서, 다른 하나는 독일 레오파르트에 수정된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죠. 마렉 자코프스키 의원은 여전히 독일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차관보님, 독일의 제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가격, 현지 생산 조건, 심지어 유지 보수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코프스키는 노련한 정치인답게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속마음을 알았죠. 그는 폴란드가 다시 독일의 품 안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코프스키 의원님, 좋은 조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조건부를 걸고 있어요. 정비와 부품 공급을 그들이 통제한다면 우리가 진정 독립적일 수 있을까요? 회의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코프스키는 눈살을 찌푸리며 잠시 말을 잃었죠. 그때 장관님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확실히 K2를 지지하고 있어요. 병사들이 현장에서 신뢰하는 무기를 정치적 이유로 바꿀 순 없죠. 장관님의 말은 명쾌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독일의 외교적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도 유럽의 단결이라는 명분으로 우리를 밀어붙였죠. 2월 중순 폴란드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자코프스키 의원이 기습적으로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인색합니다. 이러다간 우리 군의 미래가 아시아의 손에 달리겠어요. 그의 발언은 즉시 언론에 보도됐고 여론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무겁게 뛰었죠. 이런 여론전에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이니까요. 그날 저녁 한민석 국장과 긴급히 만나야 했습니다. 국장은 침착한 표정으로 바르샤바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코프스키 의원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듣고 싶어요. 국장은 깊은 숨을 내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피오트르 차관보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의 수준은 분명합니다. 핵심 기술을 하루아침에 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폴란드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한국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죠. 그들은 솔직했습니다. 약속한 것을 정확히 지켰고 과장된 정치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3월 초 폴란드의 분위기가 다시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공급받기로 한 일부 무기들이 납기를 지키지 못해 문제가 터진 거죠. 최전방 부대에서는 당장 전력이 부족하다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토마스 크라프치크 소령이 다시 한번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지금 전선에서 필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장비와 시간이에요. 약속을 지킨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폴란드 전역에 퍼졌습니다. 병사들과 시민들은 그의 말을 지지했습니다. 최전방에서 생사를 가르는 건 장비의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 그것이 바로 한국 무기의 진심이었죠. 4월, 폴란드군 대표단이 한국 창원에 위치한 K2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죠. 이건 무기 공장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폴란드 대표단의 말이었습니다. 첨단 자동화 설비, 정밀한 생산 관리, 무엇보다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켜지는 생산 일정에 모두가 감탄했죠. 5월,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여론을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약속과 신뢰입니다. 그의 연설은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폴란드 내부 여론도 점차 K2 쪽으로 돌아섰죠. 한편 이수정 과장이 조용히 제게 찾아왔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또다시 큰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흔들리는 세력을 주의해야 해요. 저는 불안감이 다시 밀려왔죠.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정치적 압박에 끊임없이 시험받는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6월 말, 저는 다시 한번 장관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이었죠. 피오트르 차관보님, 우리의 선택은 이미 명확합니다. 더 이상 독일이나 미국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K2로 갑니다. 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죠. 폴란드 정부는 다시 한번 한국과의 추가 계약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코프스키 의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계속해서 한국 무기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마지막 저항을 했죠. 7월, 국방부에서 폴란드 최전방 지휘관들과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크라프치크 소령이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무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병사들이 씁니다. 병사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죠. 병사들의 신뢰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결국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K2 전차 추가 180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 일부 정비 기술과 부품 생산 현지화에 대한 단계적 협상도 본격화됐죠. 저는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이제 다시 시험대에 올랐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죠. 진짜 동맹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폴란드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제안을 물리치고 한국 K2 추가 계약을 공식화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바로 기술 이전의 범위였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마렉 자코프스키 의원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에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수준에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 계약이 폴란드에 진정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의실에는 다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의 비판에 많은 간부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코프스키 의원님, 기술 이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폴란드 산업이 감당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죠? 독일이나 미국은 더 많은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만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그 순간 국방장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의원님,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자코프스키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라면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의 말은 여론에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폴란드 언론들은 다시 논쟁을 부추겼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열됐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신뢰의 선택이라고 지지했고 다른 쪽에서는 폴란드의 미래를 팔아넘겼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민석 국장과 이수정 과장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대사관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였죠.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수정 과장은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차관보님, 폴란드 내부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전 수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기술 보호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돼 있습니다. 한민석 국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를 믿고 단계적으로 기술을 이전할 겁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건 양국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속도를 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국민들에게 빠르고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해요. 이수정 과장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도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니까요. 그녀의 확신에 찬 표정에 저는 조금 안도했죠. 9월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는 기술 이전 협상을 위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대표들도 참석했죠. 그들은 절박하게 요구했습니다. 폴란드가 기술을 얻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독일과 미국에 계속 의존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술 독립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들의 열정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기술 이전은 오히려 우리 산업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때 한 대표가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차관보님, 단계적 접근도 좋지만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은 즉시 이전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유지보수와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은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 이전이라면 한국도 수용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초 저는 한민석 국장과 긴급히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차관보님, 폴란드의 요구를 재검토했습니다. 핵심 부품 생산 일부는 현지화를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독립 생산은 아직 어렵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폴란드 국민들이 납득할 겁니다. 한편 폴란드 언론에 한국 기술자들과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특히 한 젊은 기술자의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죠.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히 철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이고 믿음이에요. 이 인터뷰는 폴란드 국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 무기의 핵심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신뢰와 약속이었죠. 11월 폴란드 내부 여론조사에서 한국과의 계약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병사들과 현역 군인들 사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마렉 자코프스키 의원은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공개 토론회에서 다시 날카롭게 공격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아시아에 종속되는 겁니다. 독일과 미국의 신뢰를 저버렸어요. 이 말에 국방장관님이 직접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신뢰를 저버린 나라가 아니라 위기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입니다. 장관님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했죠. 기술 이전의 문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지만 그 문 뒤에는 폴란드의 자주적이고 신뢰받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초 겨울이 깊어질 무렵 폴란드 국경이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병력을 대규모로 증강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죠. 저는 긴급히 국방부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엔 이미 고위 간부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차관보님, 러시아군이 추가로 벨라루스 국경으로 이동 중입니다. 전력 규모가 예상보다 큽니다. 모두가 초조했습니다. 나토에 긴급히 무기와 장비를 요청했지만 이미 다른 회원국들의 무기 재고도 바닥나 있었죠. 다급한 상황에서 저는 즉시 K2 전차부대가 배치된 최전선 지휘관인 토마스 크라프치크 소령과 화상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화상 화면 속에서 크라프치크 소령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차관보님, 전투 준비 완료됐습니다. K2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모두의 긴장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저는 조금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K2의 실전 효율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소령은 주저하지 않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전 효율은 완벽합니다. 신속한 기동력과 안정적인 화력, 특히 추위에도 작전 능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차를 선택한 게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에 대한 마지막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 크라프치크 소령이 국영방송과 가진 인터뷰가 전국으로 송출됐습니다. 현장에선 시간과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병사들에게 확신을 주는 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장비죠. 저는 병사들에게 K2를 완전히 믿으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 폴란드 전역에서 K2에 대한 여론은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특히 최전선의 병사 가족들이 강력히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중순 나토 본부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긴급히 브뤼셀로 날아갔죠. 회의장엔 각국 대표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지원하려 노력 중이지만 당장 무기 재고가 부족합니다. 폴란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냉정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내라니요? 러시아군이 국경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엔 즉시 전력 보충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토도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동의의 시선을 보냈죠. 결국 나토 내부에서도 한국 무기의 신속한 납기와 실전 효율이 공식적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폴란드 북동부 국경 근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크라프치크 소령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서 오십시오, 차관보님. 오늘 훈련 상황을 직접 보시면 아마 더 놀라실 겁니다. 저는 K2 전차의 기동 훈련을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눈 덮인 벌판을 빠르게 기동하며 정확한 포격으로 표적을 명중시키는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을 금할 수 없었죠. 훈련을 마친 후 크라프치크 소령과 커피를 마시며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처음 K2가 왔을 땐 저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사들과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치적인 논쟁이나 외교적 압박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성과였죠. 연말이 다가오자 NATO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폴란드 K2 부대는 단기간에 실전 능력을 완벽히 입증했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의 신속한 납기와 완벽한 약속 이행 덕분이다. 이 발표는 폴란드 국내 여론에 강력한 영향을 줬습니다. 국민들은 K2를 단지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마렉 자코프스키 의원마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결과는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저는 그의 말에 조용히 응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연말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기술 이전 문제는 천천히 해결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건 폴란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한국이라는 파트너는 이 순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이었습니다. K2가 국경 지역을 지키는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었으니까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긴 겨울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내내 고민했죠. 이제 진짜 마지막 협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가 폴란드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테니까요.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민석 국장과 이수정 과장도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도착했죠. 테이블 위에는 기술 이전 최종 협상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민석 국장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 정부는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가 확고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단계적 기술 이전 방안이 폴란드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폴란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실질적인 독립 생산 능력 확보, 이것이 우리 목표죠. 이수정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차관보님. 폴란드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부품 생산과 유지보수 기술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마렉 자코프스키 의원이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보장된 기술 이전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약속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강경한 태도에 회의장은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마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자코프스키 의원님,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국방장관이 정리하듯 단호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협상안을 검토합시다. 폴란드의 국방 현대화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며칠 후 폴란드 언론은 한국과 폴란드의 기술 이전 협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주요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차는 특집 기사를 실었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신뢰와 효율성이다. 한국은 이미 둘 다 입증했다. 이 기사가 발표된 후 폴란드 내 여론은 다시 K2 지지로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병사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죠. 특히 현장에서 K2 전차를 운용하는 병사들의 경험담이 폴란드 전역에 퍼지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말 폴란드 최전방 부대 지휘관 토마스 크라프치크 소령이 다시 언론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장비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로 이깁니다. K2는 단지 좋은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싸울 수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그의 발언은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크라프치크 소령의 인터뷰를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결국 진실한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2월 초 국방부 내부에서 중요한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코프스키 의원마저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저항보다는 현실적 타협이 느껴졌죠. 좋습니다. 단계적 기술 이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폴란드 방산 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장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폴란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도 협력할 겁니다. 이미 기술자 교류와 훈련 프로그램을 한국 측이 제시했죠. 자코프스키 의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이렇게 회의는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오랜 긴장이 풀리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듯했죠. 협상이 마무리된 후 한국에서 온 한민석 국장과 이수정 과장을 배웅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민석 국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폴란드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미래의 폴란드를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힘있게 잡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단지 무기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를 얻었어요. 이수정 과장 역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앞으로도 한국은 폴란드의 든든한 동맹이 될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폴란드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기술 이전을 포함한 장기적 협력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국방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이며 폴란드의 미래를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저는 발표가 끝나자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덮인 바르샤바 시내는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이제 한결 편해졌죠.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뒤에는 폴란드의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건 바로 한국과의 신뢰였습니다. 2025년 6월, 바르샤바는 예년보다 더욱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보로서 피오트르 노바크는 이달 말 체결될 현대 로템과의 역사적 계약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진행 중이었죠. 이번 계약은 K2 전차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2차 수출 계약으로 총 계약 규모가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번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80대를 도입하지만 이번에는 약 3분의 2가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합의된 상태였죠. 바로 이 부분이 지난 몇 개월간 협상을 어렵게 만든 핵심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될 KEPL 모델은 한국에서 직수입하는 KEGF 모델보다 성능이 더욱 개량된 최신형 모델이었고 이로 인해 가격 또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술 이전과 유지 보수 MRO 조건이 추가됐으며 작전과 임무에 따라 특수 개조된 계열 전차 100여 대까지 포함되면서 계약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협상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기업 간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조율뿐 아니라 양국 내부의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여러 차례 지연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난관을 거치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니라 폴란드 방위 산업을 새롭게 변화시킬 역사적 선택이라는 것을요. 한민석 국장과의 마지막 협상 자리에서 저는 솔직히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정말 더 이상 걸림돌은 없겠지요? 계약이 연기되는 일은 없겠습니까? 한 국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차관보님. 양국 모두 더 이상의 지연을 원치 않습니다. 이제 계약 체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자 폴란드 내부에서도 큰 기대와 지지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연일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K2 전차 2차 도입, 폴란드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 눈앞에, 폴란드 현지 생산으로 일자리 수천 개 창출 전망.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대 로템의 주가도 연일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이 단지 자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수정 과장과 함께 폴란드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마지막 점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이미 K2 전차 300대 도입을 추진 중이고 현지에서 실사격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한국의 K2 전차가 이제 유럽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수정 과장은 제 말에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남미와 중동 국가들도 이번 폴란드와의 계약 성사를 주목하며 우리와의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계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실감했습니다. 폴란드가 선택한 길은 단순히 자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국방부 장관실에서 최종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마지막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차관보님, 최종적으로 준비가 완료된 거겠죠? 저는 확고히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번 달 하순 계약 체결만이 남아 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죠. 그때 국방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미래가 달린 계약입니다. 우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진정한 독립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요. 이달 말 있을 계약 체결 시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의 여론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창밖으로 바르샤바의 여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 다가온 이 계약은 폴란드를 넘어 세계 방위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쓸 중요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역사적인 계약 체결만을 남겨두고 폴란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차보다 빠르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